여보, 오늘도 수업 준비하느라 고생했어요.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수업 준비를 하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아이들을 위해 교구를 만들고 학습 자료를 준비하는 모습이 마치 천직을 만난 것처럼 행복해 보여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달랐죠. 교사면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우리 며느리가 고생이네. 다른 사촌들은 다 대기업 다니는데 얘는 왜 하필 선생님이람? 방학 때나 실컷 쉬어. 그게 좋아서 한다며? 10년 동안 시댁의 멸시와 조롱을 묵묵히 견뎌온 남편. 하지만 그가 감춰온 진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70억이요? 그동안 숨겨왔던 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된 것 같네요. 그날 이후 시댁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지만 과연 10년의 상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2014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카페에서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많이 들리던 것이 기억나네요.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던 저에게 한 남자가 다가와 혹시 이 자리가 비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가 그 학교의 교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교직 생활 7년 차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그가 수업 준비를 위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교구를 만들고 주말에도 학생들의 과제를 검토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저 역시 출판사에서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에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6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그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조금 달랐습니다. 첫 상견례에서부터 느껴지는 미묘한 실망감이 있었죠. 교사면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요즘은 공무원이 제일 편하다면서요? 우리 큰 사촌도 처음엔 교사였다가 사업으로 전향했어요.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남편은 그런 말들에도 늘 웃으며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의 대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굳건해졌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시댁의 태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식장을 정할 때도 신혼집을 구할 때도 늘 검소하게라는 말을 강조하셨죠. 물론 검소한 것이 나쁘진 않지만 그 속에 담긴 교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뉘앙스가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작은 신혼집에서 시작한 새로운 생활, 남편이 가르치는 아이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저녁 식사 시간, 주말마다 함께 산책하며 나누는 미래에 대한 대화들.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평화로운 일상이 시댁으로 인해 이렇게 큰 상처를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시댁의 태도에서 앞으로 다가올 풍파를 예감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우리가 잘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실수였던 것 같네요. 모든 것에는 징조가 있다고 하죠. 첫 상견례에서 느낀 그 불편한 기운이 10년 후 우리 가족이 겪게 될 일들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결혼 후 첫 명절, 시댁에서의 식사 자리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시어머님의 친구분들이 오셔서 자녀 자랑을 하시는데 우리 부부 이야기가 나오자 시어머님의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큰 며느리네는 아들이 대기업 부장이고 작은 며느리네는 개인 병원 원장인데 우리 셋째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라고 하시더군요. 마치 부끄럽다는 듯 말씀하시는 그 어조가 남편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말 가족 모임에서도 차별은 계속됐습니다. 다른 사돈들은 늘 이번에 새 차 뭘로 바꾸셨어요? 이번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가세요? 질문을 주고받았지만 우리에겐 그런 질문이 없었죠. 대신 방학 때는 뭐 하나요? 학교에서 급식은 잘 나오나요? 같은 질문만 했습니다. 마치 저희를 어린아이 다루듯 하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시누이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백화점 명품관에서 쇼핑하는 걸 우연히 마주친 날, 언니, 거기 비싼데 월급쟁이 신랑을 두고 사치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출판사에서 받는 월급으로 산 가방이었는데도
무조건 남편 돈으로 산 것처럼 판단하고 훈계하는 태도가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는 큰 집과 작은 집 자녀들의 성공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큰 조카는 이번에 임원 승진했다더라. 작은 집은 이번에 제주도에 땅을 샀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남편은 묵묵히 밥만 먹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며칠씩 말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님은 친구들 모임에서도 남편 이야기를 할 때면 늘 한숨부터 내쉬셨다고 해요. 우리 막내가 공부는 제일 잘했는데 꼭 선생님이 되겠대요. 말려도 안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때 남편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혼 2년차쯤 되었을 때 시댁에서 열린 시할아버지 칠순잔치에서는 가족 사진을 찍는데 저희 부부를 맨 끝으로 세우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다른 형제들은 축의금을 50만 원씩 했는데 저희는 30만 원이어도 된다고 미리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배려라고 하시겠지만 그 속에 담긴 차별의 의미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늘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돼. 돈이 전부가 아니야. 라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남편이 밤마다 노트북으로 뭔가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그저 자기계발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시댁의 차별과 무시를 견디면서도 놀라운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학부모 상담을 하고 밤에는 자기 공부를 하는 일상을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시댁에서 무시를 당하고 온 다음 날도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수업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도 가끔은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잠든 줄 알고 베란다에 홀로 서서 담배를 피우며 눈물을 훔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시댁에서 교사가 돈을 얼마나 모으겠냐? 딸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말을 들었던 날이었죠. 남편은 저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으려 했던 눈물을 홀로 삼키고 있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남편에게 종종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살 거면 차라리 전업하는 게 어떠냐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남편의 대학 동기들 중에는 고소득 직종으로 전향한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남편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니까 이게 바로 내 천직. 일하며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남편이 시댁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아무리 무시를 당해도 기본적인 예의는 잃지 않았고 명절이면 빠지지 않고 찾아뵈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 생신에는 직접 손편지를 써서 드렸죠. 편지 내용 중에 어머님, 아직은 부족한 아들이지만 언젠가는 꼭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구절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남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퇴근 후면 남편은 종종 컴퓨터 앞에 앉아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연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 자료를 준비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부동산과 주식에 관한 공부였더군요. 여보, 우리도 언젠가는 당당해질 수 있을 거야. 씁쓸하게 웃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남편은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려 했지만 가끔 술에 취해 돌아올 때면 속마음을 비치곤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중얼거리던 날들, 우리 딸이 커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고 싶어. 말하며 눈시울을 붉히던 밤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은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열정 선생님으로 소문이 났죠.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언젠가는 모두가 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날이 올 거야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극적인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남편의 묵묵한 인내 속에는 이미 미래를 향한 강한 의지가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참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치밀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 지금도 저를 감동시킵니다. 시댁의 차별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명절 때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죠. 큰 집과 작은 집 며느리들은 늘 귀한 대접을 받았지만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도맡아 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이런 일이 익숙하겠지. 시어머님의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집안 대소사에서의 소외는 더욱 심했습니다. 사촌 결혼식 때는 저희 부부를 하객 명단에서 빼먹은 적도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선생님 월급으로 축의금 내기 부담스러울 텐데. 라며 배려했다고 하시더군요. 그 배려 속에 담긴 무시가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이었는지 시댁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괴로웠던 것은 딸아이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다른 손주들은 생일 때마다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 받았지만 우리 딸은 문구점 학용품을 받았죠. 선생님 딸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말과 함께요. 그럴 때마다 딸아이의 눈빛이 흐려지는 걸 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시아버님 환갑잔치 때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 소개 시간에 큰형님 내외는 대기업 임원으로, 작은형님 내외는 병원장으로 소개되었지만 저희 부부는 그저 셋째로만 언급되었죠. 남편의 직업을 일부러 밝히지 않으시는 것이 마치 수치스러운 일을 감추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를 할 때도 차별은 계속됐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고급스러운 식자재를 사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는 너무 비싼 거 사오지 마. 검소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셨죠. 심지어 한 번은 제가 사온 식재료를 너무 싼 걸 사왔다. 라며 다시 사오라고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가족여행을 갈 때도 저희 부부는 늘 제외됐습니다. 학교 일정이 바빠서 시간 내기 어렵지 않냐. 라는 핑계로요. 하지만 정작 방학 때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려도 그때는 또 다들 바쁘다. 라고 하며 얘기를 돌리셨죠. 결국 저희는 시댁과 단 한 번도 가족여행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친척 모임에서는 더욱 심했습니다. 다른 집 자녀들의 승진 소식, 재테크 성공 이야기가 화제의 중심이 될 때면 저희 부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구석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가끔 남편 이야기가 나와도 그래도 방학이 있어서 좋겠다는 식의 빈정거림뿐이었죠. 제가 출판사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에만 전념하게 되었을 때도 시어머님은 월급쟁이 남편 두고 전업주부로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걱정하시는 척하면서 사실상 비난을 하셨습니다. 그때 남편은 우리 살림은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단호히 말했고 그 후로 시댁과의 관계는 더욱 서먹해졌습니다. 이런 차별과 소외는 마치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저희 부부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극적으로 뒤바뀔지를. 2019년 봄, 우리 가족에게 첫 번째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딸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사교육비가 크게 늘어난 시기였죠. 같은 시기에 시댁에서는 사촌들 모두 유명 학원가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님은 은근히 너희도 그 학원에 보내봐라고 제안하셨는데 한 달 학원비가 200만 원이 넘는다는 걸 알고 계셨을 텐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께서 갑자기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얘야, 우리가 다른 손주들 학원비는 다 지원해 주는데 너희 애만 그러면 섭섭하잖니. 우리가 절반 정도는 도와줄 테니 그 학원에 보내보는 게 어떻겠니? 얼핏 들으면 배려 같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너희 형편으로는 힘들 테니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것이었죠. 남편은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님께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 딸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님은 그 말을 듣고 몹시 불쾌해하셨고 돌아가시면서 교사 월급으로 어디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나 보자라는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와 달리 늦게까지 서재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저에게 여보, 우리 딸 교육은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놀랍게도 더 좋은 학원을 알아보고 등록까지 마쳤더군요. 게다가 선생님들과 상담도 마치고 딸아이에게 맞는 학습 플랜까지 세워놓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학원비뿐만 아니라 과외, 해외 어학 연수까지 모두 남편이 알아서 해결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고 의아했지만 남편은 적금과 투자로 준비해뒀어. 라는 말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시댁과의 관계를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가족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딸아이는 아빠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자신감을 얻었고
저 또한 남편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졌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 사건이 남편의 숨겨진 능력이 처음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였을까요? 남편의 퇴근 후 일과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주말마다 부동산 관련 세미나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큰 변화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접어들면서 남편의 일상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동료 교사들과의 스터디 모임이라며 외출을 하더니 어느 날 우연히 본 그의 차 안에는 부동산 관련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관심사가 생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점차 그 깊이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남편의 컴퓨터 화면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을 가져다 주려다 우연히 본 화면에는 복잡한 부동산 시세 그래프와 투자 수익률 계산표가 펼쳐져 있었죠. 교사이면서도 이런 전문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은밀한 통화도 수상했습니다. 네. 그 물건 좋아 보이네요. 실거래가는 어떻게 되나요? 입지적 가치를 봤을 때 장기 보유가 유리해 보입니다. 마치 전문 투자자처럼 말하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주말이면 혼자 차를 몰고 나가 저녁 늦게 돌아오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수도권 곳곳에 부동산을 직접 답사하고 다닌 거였더군요. 때로는 지방까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여보, 이런 공부가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은행 업무도 부쩍 늘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은행을 들른다며 서류 가방을 들고 나가곤 했죠. 통장을 몇 개나 만들었는지 어떤 거래를 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 우편함에 배당금 관련 안내문이 오는 것을 보면 주식 투자도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각종 투자 관련 서적과 세미나 자료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부동산 경매부터 주식 투자, 세금 관련 서적까지. 마치 전문 투자자의 서재를 방불케 했죠. 특히 눈에 띄었던 건 빽빽하게 메모가 적힌 노트들이었습니다. 지역별 개발 계획, 정부 정책 분석, 시장 동향 예측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남편이 이런 공부를 하면서도 본업인 교직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수업 준비를 했고 학생들을 위한 학습 자료도 꼼꼼히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수업의 질은 더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죠. 이중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가끔 제가 걱정스러운 기색을 보이면 남편은 여보, 나를 믿어줘. 모든 게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었기에 또 남편을 신뢰했기에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1년 초여름 우연히 발견한 투자 내역서는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남편의 서재를 청소하다 실수로 떨어뜨린 서류 봉투에서 나온 문서들은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자산을 불려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채권 투자부터 부동산 경매, 주식 투자까지. 금액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투자의 정확성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투자 기록들은 마치 전문가의 손길처럼 정교했습니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하고 정부 정책 발표 전에 관련 주식을 확보하는 등 모든 투자가 치밀한 계산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금의 흐름도 발견했습니다. 여러 개의 통장을 통해 돈이 규칙적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그 금액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투자금은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고 수익률은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현금으로 매입했다는 계약서를 발견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교사 월급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그제서야 남편이 왜 그토록 열심히 부동산과 재테크 공부를 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보, 이제 알려도 될 것 같아서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했어.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죠. 그리고 덧붙이길 이게 다 우리 가족이 시댁에 당당해질 수 있는 힘이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남편은 조금씩 자신의 투자 노하우를 저와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투자 동향을 설명해주고 앞으로의 계획을 상의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직에서 익힌 체계적인 분석력과 꼼꼼함이 투자에서도 빛을 발했던 거죠. 시장 분석부터 투자 시점 선정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편의 숨겨진 능력이 곧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은 그때는 여보, 오늘도 수업 준비하느라 고생했어요.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수업 준비를 하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아이들을 위해 교구를 만들고 학습 자료를 준비하는 모습이 마치 천직을 만난 것처럼 행복해 보여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달랐죠. 교사면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우리 며느리가 고생이네. 다른 사촌들은 다 대기업 다니는데 얘는 왜 하필 선생님이람? 방학 때나 실컷 쉬어. 그게 좋아서 한다며? 10년 동안 시댁의 멸시와 조롱을 묵묵히 견뎌온 남편. 하지만 그가 감춰온 진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70억이요? 그동안 숨겨왔던 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된 것 같네요. 그날 이후 시댁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지만 과연 10년의 상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2014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카페에서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많이 들리던 것이 기억나네요.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던 저에게 한 남자가 다가와 혹시 이 자리가 비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가 그 학교의 교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교직 생활 7년 차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그가 수업 준비를 위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교구를 만들고 주말에도 학생들의 과제를 검토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저 역시 출판사에서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에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6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그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조금 달랐습니다. 첫 상견례에서부터 느껴지는 미묘한 실망감이 있었죠. 교사면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요즘은 공무원이 제일 편하다면서요? 우리 큰 사촌도 처음엔 교사였다가 사업으로 전향했어요.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남편은 그런 말들에도 늘 웃으며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의 대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굳건해졌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시댁의 태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식장을 정할 때도 신혼집을 구할 때도 늘 검소하게라는 말을 강조하셨죠. 물론 검소한 것이 나쁘진 않지만 그 속에 담긴 교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뉘앙스가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작은 신혼집에서 시작한 새로운 생활, 남편이 가르치는 아이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저녁 식사 시간, 주말마다 함께 산책하며 나누는 미래에 대한 대화들.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평화로운 일상이 시댁으로 인해 이렇게 큰 상처를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시댁의 태도에서 앞으로 다가올 풍파를 예감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우리가 잘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실수였던 것 같네요. 모든 것에는 징조가 있다고 하죠. 첫 상견례에서 느낀 그 불편한 기운이 10년 후 우리 가족이 겪게 될 일들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결혼 후 첫 명절, 시댁에서의 식사 자리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시어머님의 친구분들이 오셔서 자녀 자랑을 하시는데 우리 부부 이야기가 나오자 시어머님의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큰 며느리네는 아들이 대기업 부장이고 작은 며느리네는 개인병원 원장인데 우리 셋째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라고 하시더군요. 마치 부끄럽다는 듯 말씀하시는 그 어조가 남편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말 가족 모임에서도 차별은 계속됐습니다. 다른 사돈들은 늘 이번에 새 차 뭘로 바꾸셨어요? 이번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가세요? 질문을 주고받았지만
우리에겐 그런 질문이 없었죠. 대신 방학 때는 뭐 하나요? 학교에서 급식은 잘 나오나요? 같은 질문만 했습니다. 마치 저희를 어린아이 다루듯 하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신우이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백화점 명품관에서 쇼핑하는 걸 우연히 마주친 날, 언니, 거기 비싼데 월급쟁이 신랑을 두고 사치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출판사에서 받는 월급으로 산 가방이었는데도 무조건 남편 돈으로 산 것처럼 판단하고 훈계하는 태도가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는 큰 집과 작은 집 자녀들의 성공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큰 조카는 이번에 임원 승진했다더라. 작은 집은 이번에 제주도에 땅을 샀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남편은 묵묵히 밥만 먹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며칠씩 말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님은 친구들 모임에서도 남편 이야기를 할 때면 늘 한숨부터 내쉬셨다고 해요. 우리 막내가 공부는 제일 잘했는데 꼭 선생님이 되겠대요. 말려도 안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때 남편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혼 2년차쯤 되었을 때 시댁에서 열린 시할아버지 칠순잔치에서는 가족 사진을 찍는데 저희 부부를 맨 끝으로 세우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다른 형제들은 축의금을 50만 원씩 했는데 저희는 30만 원이어도 된다고 미리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배려라고 하시겠지만 그 속에 담긴 차별의 의미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늘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돼. 돈이 전부가 아니야. 라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남편이 밤마다 노트북으로 뭔가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그저 자기계발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시댁의 차별과 무시를 견디면서도 놀라운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학부모 상담을 하고 밤에는 자기 공부를 하는 일상을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시댁에서 무시를 당하고 온 다음 날도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수업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도 가끔은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잠든 줄 알고 베란다에 홀로 서서 담배를 피우며 눈물을 훔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시댁에서 교사가 돈을 얼마나 모으겠냐? 딸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말을 들었던 날이었죠. 남편은 저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으려 했던 눈물을 홀로 삼키고 있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남편에게 종종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살 거면 차라리 전업하는 게 어떠냐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남편의 대학 동기들 중에는 고소득 직종으로 전향한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남편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니까 이게 바로 내 천직. 일하며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남편이 시댁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아무리 무시를 당해도 기본적인 예의는 잃지 않았고 명절이면 빠지지 않고 찾아뵈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 생신에는 직접 손편지를 써서 드렸죠. 편지 내용 중에 어머님, 아직은 부족한 아들이지만 언젠가는 꼭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구절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남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퇴근 후면 남편은 종종 컴퓨터 앞에 앉아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연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 자료를 준비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부동산과 주식에 관한 공부였더군요. 여보, 우리도 언젠가는 당당해질 수 있을 거야. 씁쓸하게 웃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남편은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려 했지만 가끔 술에 취해 돌아올 때면 속마음을 비치곤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중얼거리던 날들, 우리 딸이 커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고 싶어. 말하며 눈시울을 붉히던 밤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은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열정 선생님으로 소문이 났죠.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언젠가는 모두가 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날이 올 거야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극적인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남편의 묵묵한 인내 속에는
이미 미래를 향한 강한 의지가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참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치밀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 지금도 저를 감동시킵니다. 시댁의 차별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명절 때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죠. 큰 집과 작은 집 며느리들은 늘 귀한 대접을 받았지만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도맡아 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이런 일이 익숙하겠지. 시어머님의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집안 대소사에서의 소외는 더욱 심했습니다. 사촌 결혼식 때는 저희 부부를 하객 명단에서 빼먹은 적도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선생님 월급으로 축의금 내기 부담스러울 텐데. 라며 배려했다고 하시더군요. 그 배려 속에 담긴 무시가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이었는지 시댁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괴로웠던 것은 딸아이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다른 손주들은 생일 때마다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 받았지만 우리 딸은 문구점 학용품을 받았죠. 선생님 딸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말과 함께요. 그럴 때마다 딸아이의 눈빛이 흐려지는 걸 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시아버님 환갑잔치 때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 소개 시간에 큰형님 내외는 대기업 임원으로, 작은형님 내외는 병원장으로 소개되었지만 저희 부부는 그저 셋째로만 언급되었죠. 남편의 직업을 일부러 밝히지 않으시는 것이 마치 수치스러운 일을 감추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를 할 때도 차별은 계속됐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고급스러운 식자재를 사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는 너무 비싼 거 사오지 마. 검소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셨죠. 심지어 한 번은 제가 사온 식재료를 너무 싼 걸 사왔다. 라며 다시 사오라고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가족여행을 갈 때도 저희 부부는 늘 제외됐습니다. 학교 일정이 바빠서 시간 내기 어렵지 않냐. 라는 핑계로요. 하지만 정작 방학 때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려도 그때는 또 다들 바쁘다. 라고 하며 얘기를 돌리셨죠. 결국 저희는 시댁과 단 한 번도 가족여행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친척 모임에서는 더욱 심했습니다. 다른 집 자녀들의 승진 소식, 재테크 성공 이야기가 화제의 중심이 될 때면 저희 부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구석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가끔 남편 이야기가 나와도 그래도 방학이 있어서 좋겠다는 식의 빈정거림 뿐이었죠. 제가 출판사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에만 전념하게 되었을 때도 시어머님은 월급쟁이 남편 두고 전업주부로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걱정하시는 척하면서 사실상 비난을 하셨습니다. 그때 남편은 우리 살림은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단호히 말했고 그 후로 시댁과의 관계는 더욱 서먹해졌습니다. 이런 차별과 소외는 마치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저희 부부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극적으로 뒤바뀔지를. 2019년 봄, 우리 가족에게 첫 번째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딸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사교육비가 크게 늘어난 시기였죠. 같은 시기에 시댁에서는 사촌들 모두 유명 학원가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님은 은근히 너희도 그 학원에 보내봐라고 제안하셨는데 한 달 학원비가 200만 원이 넘는다는 걸 알고 계셨을 텐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께서 갑자기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얘야, 우리가 다른 손주들 학원비는 다 지원해 주는데 너희 애만 그러면 섭섭하잖니. 우리가 절반 정도는 도와줄 테니 그 학원에 보내보는 게 어떻겠니? 얼핏 들으면 배려 같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너희 형편으로는 힘들 테니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것이었죠. 남편은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님께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 딸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님은 그 말을 듣고 몹시 불쾌해하셨고 돌아가시면서 교사 월급으로 어디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나 보자라는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와 달리 늦게까지 서재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저에게 여보, 우리 딸 교육은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놀랍게도 더 좋은 학원을 알아보고 등록까지 마쳤더군요. 게다가 선생님들과 상담도 마치고
딸아이에게 맞는 학습 플랜까지 세워놓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학원비뿐만 아니라 과외, 해외 어학 연수까지 모두 남편이 알아서 해결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고 의아했지만 남편은 적금과 투자로 준비해뒀어. 라는 말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시댁과의 관계를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가족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딸아이는 아빠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자신감을 얻었고 저 또한 남편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졌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 사건이 남편의 숨겨진 능력이 처음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였을까요? 남편의 퇴근 후 일과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주말마다 부동산 관련 세미나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큰 변화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접어들면서 남편의 일상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동료 교사들과의 스터디 모임이라며 외출을 하더니 어느 날 우연히 본 그의 차 안에는 부동산 관련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관심사가 생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점차 그 깊이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남편의 컴퓨터 화면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을 가져다 주려다 우연히 본 화면에는 복잡한 부동산 시세 그래프와 투자 수익률 계산표가 펼쳐져 있었죠. 교사이면서도 이런 전문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은밀한 통화도 수상했습니다. 네. 그 물건 좋아 보이네요. 실거래가는 어떻게 되나요? 입지적 가치를 봤을 때 장기 보유가 유리해 보입니다. 마치 전문 투자자처럼 말하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주말이면 혼자 차를 몰고 나가 저녁 늦게 돌아오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수도권 곳곳에 부동산을 직접 답사하고 다닌 거였더군요. 때로는 지방까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여보, 이런 공부가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은행 업무도 부쩍 늘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은행을 들른다며 서류 가방을 들고 나가곤 했죠. 통장을 몇 개나 만들었는지 어떤 거래를 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 우편함에 배당금 관련 안내문이 오는 것을 보면 주식 투자도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각종 투자 관련 서적과 세미나 자료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부동산 경매부터 주식 투자, 세금 관련 서적까지 마치 전문 투자자의 서재를 방불케 했죠. 특히 눈에 띄었던 건 빽빽하게 메모가 적힌 노트들이었습니다. 지역별 개발 계획, 정부 정책 분석, 시장 동향 예측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남편이 이런 공부를 하면서도 본업인 교직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수업 준비를 했고 학생들을 위한 학습 자료도 꼼꼼히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수업의 질은 더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죠. 이중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가끔 제가 걱정스러운 기색을 보이면 남편은 여보, 나를 믿어줘. 모든 게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었기에 또 남편을 신뢰했기에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1년 초여름 우연히 발견한 투자 내역서는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남편의 서재를 청소하다 실수로 떨어뜨린 서류 봉투에서 나온 문서들은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자산을 불려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채권 투자부터 부동산 경매, 주식 투자까지. 금액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투자의 정확성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투자 기록들은 마치 전문가의 손길처럼 정교했습니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하고 정부 정책 발표 전에 관련 주식을 확보하는 등 모든 투자가 치밀한 계산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금의 흐름도 발견했습니다. 여러 개의 통장을 통해 돈이 규칙적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그 금액은 결코